네, 민주당이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사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이 진행된 것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것이 적절히 구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국회는 제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법이 처음 발의되고 나서 사실 개정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예. 관광체육 예.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관련한 단체에서도 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다소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화시키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후에 이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들의 요구로 시작을 했고 제도화시키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신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민들의 요구가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의 재갈을 물리라는 요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상황을 보면 8월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조응천 의원이나 당내 어떤 언론 이 개혁, 언론 폭주에 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위험한 법안인 것도 맞는데 본인들도 이 법안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이 거기서 문체부에서는 외신 기자들은 이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김용민 최고위원은 외신 기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8월 내에 처리하려는 그 의도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변인님, 지금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조정해 나갈 거냐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법안은 기자들을 탄압하는 법이라기보다 오보를 낸 언론사에게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사실 이 법은 갑자기 처음 만들어졌다기보다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 있는 법 조항들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긴 하지만 이런 조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또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신중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 독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법안을 처리하면 강행을 한다면 대선 국면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이제 논의를 더 충분히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당 내에서 있는 다른 이견을 조정하는 건 지도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도부의 역할로 맡기고 사실 되게 오랫동안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실 언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좀 파열음은 당분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응을 좀 보자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효과가 밖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민주당이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의결을 통해서 종료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더군다나 이 필리버스터는 이 소수 야당의 어떤 비토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본인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는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내부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왜 이 법안이 악법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후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 소원이나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언론 노조들이나 대부분의 그런 언론 노조들, 시민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 여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주자들이 지금 충청권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누구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또 누구는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작 지점이 충청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충청권에서의 그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향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9월 2일 다음 주 목요일이 민주당 경선 첫 번째 투표가 예.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첫 번째 경선 투표의 결과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캠프에서 주목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물론 이제 한국 사회 지역주의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충청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전국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각 캠프에서 되게 주목하고 있는 그 경선 지역입니다. 네, 어제 대전에서 TV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건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를 조금 강하게 하는 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무료 변론 논란,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런 공격을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무료 변론이란 말 자체가 어쩌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변론이라고 하는 건 변론서를 쓰는 행위거나 혹은 아니면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되려 연명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사실 어떤 무형의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뭐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라고 하는 것도 또 좀 부적절한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토론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자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지금 사생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나 국회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연가 사용 내용 한번 보자라고 해서 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것도 사생활 문제라고 해요. 아니 이 연가 사용 문제가 무슨 사생활 문제입니까? 사생활 문제는 뭐 본인이 형수나 뭐 형한테 욕설하는 그런 논란들이 사생활 문제지 이런 연가 사용은 결국 공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왜 사생활의 문제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뭐 공직자에게 청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신이 내뱉었던 발언들이 조국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야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희숙 의원이 상당한 화제였는데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윤희석 의원의 어떤 격앙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고 좀 같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윤희석 의원의 이권 개입이 있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려면 윤희석 의원이 이 과정에서 KDI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과연 예타 정보를 얻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런 의혹 제기들을 보면 이 윤희숙 의원이 그러한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진짜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KDI의 이 직을 맡았으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원직을 거셨던데 뭐 본인 의원직 한번 거셨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 말고 농지 관련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권익위가 주목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농지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것을 과연 투기 목적으로 사용했냐 이 부분이 그 핵심인 것 같은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희숙 의원께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 공수처나
공수처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본인을 특수본에 스스로 고발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이제 민주당 관련 의원들도 직을 걸라, 또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자신이 무혐의가 되면은 사퇴하라 이렇게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임승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KDI에 근무했던 것 혹은 아니면 동생의 남편이 기재부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있었던 내부 정보로 혹시 이것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것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저는 약간 그 지적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논란이 됐던 건 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에 세종시에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사고 그리고 상당한 개발 이익을 얻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 특별 공급을 분양받으면서 예. 이것 또한 한 2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윤희숙 것이죠. 의원 본인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위법한 문제여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LH 사태 등으로 정치 권력과 부동산 이익 자체를 좀 분리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윤희숙 의원이 다소 민망한 상황이 되어서 사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혹여나 정치 권력을 가진 본인이 자신의 의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이 발생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러서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멋진 행위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웬걸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권익위 조사가 잘못됐다. 사실 권익위 조사는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이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려 누가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가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반성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윤희숙 의원이 억울할 만큼 누군가 탄압을 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심지어 굳이 사퇴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대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윤희숙 의원께서도 농지법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셨고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캠프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재명 캠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재명 캠프가 워낙 내로남불이 심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 캠프 내에 문진석 의원하고 임종성 의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진석 의원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시고 임종성 의원 조직총괄 부부부장 맡고 계세요. 이분들 민주당 내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 불거진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내치지 않고 본인들 캠프에 데리고 있으면서 유체 이탈해가지고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국민 기만쇼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 기만하고 있는 캠프가 어딘지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로 적반하장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온 게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당 의원을 사퇴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히면 그것에 따라 민주당이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윤희숙 의원 본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 사퇴안을 환영하면서 가결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지금 민주당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10명의 의원들은 당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윤 의원의 사퇴안을 가결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던데요. 저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는 이 배경은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스스로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오자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일단 입장을 세워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당 역시도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12명이 부동산 의혹이 있다고 밝혀졌고 2명은 출당됐고 5명은 탈당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적절히 조치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예. 네. 이제 공은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이 있다 이런 네.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윤희숙 의원 개인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면은
만약에 이거 결의 안 되면은 자기는 지금 세비 반납해서 월급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의원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굽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뭐 사퇴쇼다, 국민 기만쇼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결의를 한다면 뭐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지지율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 본인도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를 이루는데 자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보수 표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옮겨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군수 후보나 지지층이 없던 표심이 움직인 것이다라고 분석이 있어서 정확히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배경에는 결국에는 홍준표 지금 후보가 과거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그 대선에서 한번 검증을 거쳤던 인물이고 또 지금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발언들이 재평가되면서 특히나 지금 20대에서 표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뭐 앞으로도 홍준표 후보가 이런 지점을 잘 공략한다면 홍준표 후보의 어떤 이런 추격세가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지금 대선 그 국민의힘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후에 본선에 갔을 때 경쟁력을 고려해서 역선택을 포함하고 있는 결과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그런 역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임승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로 사실은 저는 지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가 되게 높다가 그것이 다소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홍준표 후보의 특별한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추석 전에 지지율 크로스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처음 신인으로 등장했다고 하면 저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지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강점을 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